반갑습니다. 중학교 2학년 능률 김교과서입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학년 때 선생님과 함께 능률 김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렇게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1학년에서 배운 내용들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학년 문법이 탄탄히 자리 잡힌 친구들은 2학년 문법을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알차게 문법 공부를 했는지 한번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1학년 문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 개념 중에 품사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품사가 있지만 중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8가지 핵심 기본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8가지 품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 명사를 다시 쓰기 귀찮아서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말에 해당하는 형용사라는 것이 있었죠.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죠. 그리고 꾸며주는 말 중에 부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심지어 명사도 꾸며주고 또 문장 전체도 꾸며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명사 앞에 놓이는 전치사라는 것도 있었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단독으로 쓰여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감탄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 동사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 말할 수 있으면 1학년 문법을 잘 공부한 겁니다. 물론 품사가 이 8가지만 있지는 않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다른 품사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8가지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품사라는 말 말고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덩어리를 부르는 별도의 말이 있었죠. 그것을 이름하여 문장 성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장 성분을 영어로는 sentence component라고 해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 덩어리 조각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는 동작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주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주어 바로 뒤에는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술어를 영어로는 predicate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학교 문법책에서는 이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이 품사의 용어를 가져와서 동사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주어, 서술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주어, 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목적어라는 것이 있죠.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무엇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목적어이죠.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 주는 것이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odifier, 수식어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고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구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보는 많은 문법책에 보면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붙여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의 동사, 2형식은 주어의 동사의 보어가 결합된 형태, 3형식은 주어의 동사의 목적어가 결합된 형태, 4형식은 주어의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2개가 결합된 형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형식은 주어와 동사에다가 목적어와 보어가 결합된 형태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문법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이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법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영어에 수많은 문장 구조가 있는데 문장의 종류가 총 5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형식에 따르면 I는 주어이고 am은 동사이고 그리고 a boy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보어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가 결합된 2형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면 또 다른 문장인 I am here, 이것은 몇 형식이냐라고 했을 때 I는 주어이고 am은 동사이고 그리고 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때 here는 당연히 modifier, 꾸며주는 말, 수식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몇 형식이냐? 이것은 주어, 동사만 있으니까 1형식인가?
그렇다면 이 here가 사라져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라지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1형식일까요? 2형식일까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죠.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는 modifier라고 하는 것을 너무 사소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문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문법은 이 요소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런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은 앞으로 본문을 설명할 때도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많은 문법 서적을 보면 이런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이 아니라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영어권에서 나오는 문법책의 설명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 설명을 이어갈 때 앞으로 선생님이 품사라고 하는 이 문법 용어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를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얘기할 것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면 다시 1학년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학교 1학년의 기본 문법을 단단히 다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What kind of friend are you? 여기서 kind는 친절한 이라는 뜻이 아니죠. 명사로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what kind는 무슨 종류라는 뜻이죠. 친구는 친구인데 당신은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A new school year started. 새로운 학교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 학년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You can make new friends and be a good friend to others too.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사 to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겠죠. 앞으로 선생님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괄호로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 modifier, 수식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사로 따지면 부사나 부사구 정도 되겠죠. 1학년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문법, 가운데 있는 이 and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접속사였죠. 우리 1학년 때 배우기로 접속사에는 크게 종류가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종속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이었죠. 그래서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는 2개의 덩어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fanboys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런 7개 접속사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런 접속사들이 보이면 이것은 종속 접속사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위 접속사가 이것만 있지는 않고 더 있긴 한데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죠. 특히 이 중에서 and, but, or 이렇게 3개가 정말 자주 나오죠. 반면 종속 접속사는 연결해주기는 하는데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는 종속절이 나옵니다.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속 접속사였죠. 본문 속에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종속절에는 구체적으로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또 부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등위 접속사가 정말 중요했었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종속 접속사가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위 접속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어떤 덩어리를 연결하는지 꼭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 and 바로 다음에 b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보이죠? 그럼 앞에서 동사 원형의 모양을 찾으면 되니까 1번 동사 make와 2번 동사 be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you can make, you can be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이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others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이 others의 품사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품사로는 이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명사 중에서 앞문장에 나왔던 어떤 특정한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인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런 대명사를 문법용어로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부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1학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였죠. 그리고 대명사 중에는 이거, 저거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히 있죠. 이런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를 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정자를 떼고 그냥 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정대명사의 반대 개념이 부정대명사입니다. 정대명사는 몰라도 상관이 없겠고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종종 나오는 문법이니까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목적어를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start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쓴 동사니까 이것은 자동사이겠죠.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새로운 친구들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nd 뒤에 있는 be도 역시 동사인데 이 동사는 을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start도 자동사이고 be도 자동사인데 엄밀하게는 좀 다른 자동사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이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비동사는 뒤에 뭔가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죠. 이 문장에서 a good friend가 없으면 뭔가 문장이 불완전한 느낌이 들죠?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여기에는 a good friend는 보어입니다.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덩어리, 이런 덩어리를 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동사만으로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어서 보어를 함께 필요로 하는 이런 자동사를 자동사 중에서도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사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완전 자동사, 보어가 함께 와야 되는 것은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타동사인데요. 이 타동사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f friend do you want to be? 제목에 있는 문장과 비슷하죠? 무슨 종류의 친구가 당신은 원합니까? 이기를 원합니까?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친구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유형의 친구이고 싶나요?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want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원하다라는 말은 을을 붙여서 말이 되죠? 그러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want 바로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얘기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1학년 때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것은 명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to be를 대신해서 to become 이라고 해도 비슷한 의미가 되긴 합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 to become은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하는 것이고 to be 할 때 이 be는 상태 유지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약간 해석이 다르긴 하죠. want to be라고 하면 어떤 친구이기를 원합니까? 라는 것이고 want to become 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된다라는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고 be라고 하면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I am a student 라고 하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뜻이죠.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이 학생이 되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학생인 상태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반면 I became a student 라고 하면 나는 학생이 되었다 라는 말이죠. 원래는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이 학생으로 상태가 변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 당신은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친구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do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이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금 이 문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조동사입니다. Three students will tell you their stories. 3명의 학생들이 말해 줄 겁니다. 당신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집중적으로 봐주십시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동사에는 목적어를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자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했고 이 자동사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타동사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사 뒤에 목적어 한 개만 붙여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타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한 개만으로는 부족해서 목적어를 하나 더 필요로 하는 이런 타동사를 이중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2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는 수여동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문법책에서는 이중 타동사라는 말보다는 수여동사라는 말을 더 자주 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바로 뒤에 보어를 붙여야 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보어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함께 필요로 하는 이런 타동사를 복합 타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불완전 타동사라고도 합니다.
초반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많은 문법책에서는 동사가 5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동사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동사는 1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 동사, 완전 타동사는 3형식 동사, 이중 타동사는 4형식 동사, 그리고 복합 타동사는 5형식 동사다.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에다가 숫자를 붙여가지고 1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완전 타동사다, 복합 타동사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겠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중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동사입니다. 수요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2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처음에 나오는 이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in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앞으로 IODO라고 쓰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예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 나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이때 made는 목적어 케이크를 가지고 있죠. 이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이때 made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만들었다 라고 하고 나서 him이라고 하는 말과 cak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를 그를 케이크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면 큰일 나죠. 여기서 him은 그에게 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 있는 cake는 을 정도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made를 이중타동사라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문장에서 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힘은 목적어이죠. 이때 해피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해피해진 사람은 I가 해피해진 것이 아니라 목적어인 힘이 해피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해피는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보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사를 복합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목적어를 2개로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한 타동사가 있더라.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수요라는 말이 준다라는 뜻이죠. 이런 이중타동사에 속하는 많은 동사들이 실제로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쓴 것이 대표적인 수요동사입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이 항상 수요동사라는 말은 아니고 이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나왔을 때 그때 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수요동사가 됩니다. give가 수요동사로 쓰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미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send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show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tell은 말해주다. lend는 빌려주다. teach는 가르쳐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make도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 buy는 사주다. 요리해주다. 얻어주다. 찾아주다. 골라주다. 그리고 ask도 그냥 묻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이 완전 타동사인지 아니면 이중 타동사인지는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바로 뒤에 목적어가 1개만 오는지 목적어가 2개가 오는지 이걸 보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보이면 이 동사들은 이중 타동사이구나.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를 살짝 포함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tell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보니까 you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있죠. 너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이죠. 그러면 너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겁니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때 tell은 이중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여기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는데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꿨을 때는 가운데 전치사를 살짝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to가 되는 경우도 있고 for가 되는 경우도 있고 of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를 넣을지는 동사가 결정을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썼던 이런 동사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꿨을 때 전치사를 for를 씁니다. 그리고 ask를 수요동사로 썼을 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꾸면 그때는 전치사를 of를 씁니다. 특이하죠? 왜 to를 쓰고 for를 쓰는지 살짝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를 to를 쓰게 되는 이런 동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말해주다 같은 이런 동사들은 말하는 순간 또 그 행동하는 순간 바로 상대방에게 뭔가가 즉시 전달이 되죠.
특별한 정성이 들어가거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가운데 있는 거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찾아주다, 구해주다 이런 동사들은 뭔가가 전달되기 전에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뒤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꿨을 때는 누구누구를 위해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for를 쓰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일 때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면 방금 같은 tell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바꿨을 때 to라는 전치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ree students will tell their stories to you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꾸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중 타동사가 아니죠. 수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문장에서처럼 to you가 되고 나면 이때 to you 부분은 우리 문장 성문으로는 꾸며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전달하는 그 대상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는 경우는 이중타동사를 써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bought her them. 나는 그녀에게 그것들을 사줬다 라는 말이죠. her은 간접 목적어이고 them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쓰면 틀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중타동사가 아니라 완전 타동사를 써야 됩니다. 나는 그것들을 샀습니다. 그녀를 위해 그것들을 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문법은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타동사 중에서도 완전 타동사, 이중 타동사, 복합 타동사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중 타동사는 목적어 2개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먼저 나오는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간접 목적어이고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이다. 그래서 문장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을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양한 동사들이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때마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라 얘기입니다. I want to be someone who is happy about my friend's good news. 나는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해하는 사람이네요. 무엇에 대해서 행복하냐면 내 친구들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단원의 두 번째 핵심 문법을 품고 있는 문장이죠. 일단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죠. want라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보입니다. to 부정사가 보이면 항상 용법을 밝히고 가야죠. 중학교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죠. to 부정사의 용법을 밝히려면 앞에 있는 동사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want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이죠.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때 to be는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나는 누군가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someone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는 대명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someon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도 이런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others도 역시 부정 대명사였었죠.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를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who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이 who를 우리 문법 용어로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문법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관계대명사인데 그러자면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을 확실히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영어로 relative pronoun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대명사라는 말이죠. 대명사가 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 대명사이고 그런데 관계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그 품사 용어 중에 관계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연결해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연결해주면서 대명사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I have a friend, he is very kind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친절하고 착합니다.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보이죠? 앞에 있는 a friend라고 하는 말과 뒤에 있는 he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표현을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이럴 때 앞에 있는 I have a friend라고 하는 말을 먼저 쓴 다음에 he를 쓰지 않고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who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마침표를 여기에 찍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원래 두 개의 문장이었던 것을 하나로 합쳐주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참 착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때 who is very kind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 있는 명사 friend를 수식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위치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것을 후치수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이 정확히 후치수식 구조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관계 대명사를 포함한 이 뒷부분이 하나의 절이라는 것이죠.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의미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who is very kind라고 하는 한 개의 절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통째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형용사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이니까 이것을 문법용어로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면 완벽하겠죠. 또 다른 말로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있는 절이라고 해서 이것을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계사절이라는 말과 형용사절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요럴 때 사용한 이 후 같은 것을 문법용어로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개는 아주 똑똑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야죠. 앞에 있는 a dog와 뒤에 있는 it이 공통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I have a dog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it을 대신해서 어떤 관계의 대명사를 써야 될까요? 정답은 which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아주 똑똑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여기에서 사용한 which라고 하는 것이 역시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를 who를 쓸지 which를 쓸지는 앞에 있는 이 명사가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법 용어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쓴 말이다 라고 했었죠. 즉 대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앞에 명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사를 다시 쓰지 않으려고 대신 쓴 것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명사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볼 때 대명사를 보면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 쓴 건지를 꼭 찾아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명사가 지칭하는 원래의 명사, 이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설 선자, 행할 행자, 먼저 걸어가고 있는 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대명사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명사이죠.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대명사가 나오니까 대명사 앞에는 항상 선행사가 있겠죠.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결국은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를 찾아야 되겠고 그 명사가 바로 선행사이겠죠.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who라고 하는 대명사의 선행사는 a friend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문에서 which라고 하는 대명사의 선행사는 a dog가 되는 것입니다. 선행사가 뭔지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 대명사는 who를 씁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또는 동물일 경우에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를 which를 씁니다. 그리고 둘 다 쓸 수 있는 것이 that입니다. 사람에도 쓸 수 있고 사물에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 앞에 선행사인데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동물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는 이 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관계대명사를 who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어체에서는 who나 which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고 막 쓸 수 있는 것이 that입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who를 쓸지, which를 쓸지, that을 쓸지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선행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선행사 앞에 최상급 표현이 있거나 또는 서수가 들어있거나 서수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같은 이런 말이죠. 또는 the very가 있거나 the only가 있거나 the same이 있거나 또는 all이 들어있거나 every가 들어있거나 no가 들어있거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을 씁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행사에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말이 있거나 무슨 무슨 body로 끝나는 말이 있거나 무슨 무슨 one으로 끝나는 말이 있거나 이럴 때도 관계대명사는 that을 씁니다. 그래서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만약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that을 쓰면 답이죠.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문장에서 who와 which가 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who is very kind라고 하는 것은 절인데 이 절에서 who가 차지하는 자리는 주어 자리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which is very smart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형용사 절 속에서 이 which가 차지하는 것은 주어 자리입니다. 이 주어 자리에 있는 관계 대명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명사가 격변화를 한다라고 했었죠.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은 주격이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이런 것들은 소유격이라고 하죠. 대명사가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격변화를 하는데 관계 대명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나중에 관계 대명사를 조금 더 공부하고 나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관계 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절 전체가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것을 형용사절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관계사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형용사절이고 후치 수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뒤에 있는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who가 왜 관계대명사인지 확인해 보죠.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happy about my friend's good news. 이 절 전체가 앞에 있는 someone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절은 형용사절입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절이 형용사절이었죠.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who는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대명사 who는 선행사가 있어야죠. 그 선행사가 앞에 있는 someone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가 who입니다. 그러면 이 who를 대신해서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무슨 body, 무슨 thing, 무슨 one으로 끝나면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문법이 아주 엄격한 그런 문법은 아닙니다. 방금처럼 무슨 one으로 끝나는 말이 선행사이긴 하지만 이때는 또 관계대명사를 who를 썼죠. 일단 여러분들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주격을 써야 될 때 관계대명사는 who를 쓴다. 그리고 that으로 써도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갑시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했었죠.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이 절을 관계사절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형용사절을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나는 내 친구들의 좋은 소식에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정확하죠.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관계대명사가 나올 텐데 그때 또 복습하겠습니다. 민지 and I are both interested in art. 민지와 나는 둘 다 미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and는 앞에 있는 민지와 나를 연결해주는 등리 접속사이겠죠. 두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이죠. 그래서 is 같은 단수형의 동사를 쓸 수 없고 복수형인 are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 am 민지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데 원어민들이 보면 약간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나랑 다른 사람을 함께 언급할 때 상대방을 먼저 언급하고 나를 나중에 언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예의입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공손함을 반영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en she won first prize in the school's art competition, I felt jealous. First prize는 1등상입니다. 1등상을 땄을 때 학교의 미술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을 때 나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이 생각이 나죠. 첫 머리에 있는 when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 이름을 말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중학교 1학년 때 3과에서 배웠던 문법입니다. 이때 when은 접속사라고 하죠. 팬보이즈가 아니니까 이때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 그 말은 she부터 competitions까지가 종속절이죠. 그리고 I부터 jealous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속 접속사이죠. 원래는 when she won first prize 이 부분이 주절 다음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통째로 자리를 옮겨서 앞으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절 중에서도 이렇게 통째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절을 구체적으로는 부사절이라고 했었죠.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 중에서도 부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절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왜는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짧게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말로는 뭐뭐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 she가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에서 나왔던 민지이겠죠. 민지가 학교 미술대회에서 1등 상을 땄을 때 나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여기 1등 상이라고 할 때 first prize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가끔 first가 있으면 서수인데 서수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the first를 쓰게 되면 그때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 할 때 그때는 the first prize를 쓸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1등 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한 상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절 부분을 보니까 felt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네요. 1학년 때 육과에서 배웠던 동사이죠. 이때 felt 같은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다루는 그런 동사가 감각동사이죠. 그래서 이때 felt는 무엇을 느꼈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하게 느껴졌다 라는 그런 의미죠. 보통 이런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jeal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질투가 느껴졌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jealous라고 하는 형용사 말고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따로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뜻이 좀 다릅니다. 이 jealous는 우리말로 질투를 느낄 때 그때 쓰는 것이 jealous입니다. 반면 envious는 질투보다는 부러움에 가깝습니다. 질투와 부러움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나한테는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남이 가진 것을 나도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envious이죠. 반면 jealous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뺏길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jealous입니다.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고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뺏길까봐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jealous입니다. 반면 나한테는 강아지가 없는데 친구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부러움이죠.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에 친구가 1등상을 받았으면 나는 못 받았는데 친구가 받았으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은 envious가 좀 더 정확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막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중에 I'm so jealous 라고 하면 나 진짜 부럽다 이런 의미로 흔히 쓰고 있습니다. I couldn't congratulate her at first. congratulate는 축하하다 라는 뜻이죠. 나는 그녀를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상을 받았으면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데 질투가 나서 처음에는 축하를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원래는 can'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couldn't로 바꿔놓은 겁니다. But I knew she worked really hard.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but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대로 등위 접속사이죠. 그런데 접속사라면 왼쪽 덩어리와 오른쪽 덩어리를 연결하는 것인데 방금 여기는 but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죠? 원래는 이 문장이 앞문장에 붙어 있었던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너무 길어질 때 이렇게 등위 접속사 자리를 떼어서 아예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가 문장 첫머리에 나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한 개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두 번이 나와 있다 그죠? I knew에서 주어 동사 한 번 나왔고 she worked에서 주어 동사가 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숨어 있겠죠? 이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바로 that입니다. 이 that은 우리 1학년 때 7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that은 접속사이죠? 그런데 등위 접속사가 아니니까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 말은 she부터 hard까지가 종속절이죠. 그리고 I knew 부분이 주절입니다.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접속사, 그래서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은 절 중에서도 명사절이죠. 아까 접속사 when이 붙여주는 절은 부사절이었습니다. 반면 that이 붙여주는 요 절은 명사절입니다. 왜 이것이 명사절인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절에 있는 동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knew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she worked really hard가 통째로 다 목적어입니다. 절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이 절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크게 불러도 되고 다른 말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서 짧게 줄이면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도 되죠. 1학년 때 배웠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그리고 방금 문장에서처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 이런 명사절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는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Finally, I congratulated her and she was happy about it. 마침내 나는 축하했습니다. 그녀를 축하해줬습니다. 이때 홀도 역시 민지이겠죠? 그리고 민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복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축하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민지도 행복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and는 등위 접속사이고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려고 봤더니 앞에 콤마가 살짝 찍혀있죠? 이럴 때는 긴 덩어리와 긴 덩어리를 연결할 때 주로 이렇게 콤마를 씁니다. 그래서 and 앞에 있는 하나의 절과 또 and 뒤에 있는 하나의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그런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이제 강민 얘기입니다. I want to be a friend who gives honest advice. 나는 원합니다.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냐면 who, 정직한 충고를 주는 그런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친숙한 문장처럼 보이죠? 먼저 want 다음에 있는 to 부정사는 이제 쉽게 용법을 구분할 수 있겠죠. want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 그래서 명사적 용법입니다.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who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오늘 문법을 확실히 이해한 겁니다. 이때 who는 관계 대명사이죠. 그렇다는 말은 who gives honest advice라는 부분이 통째로 하나의 절인데 절 중에서도 명사 friend를 꾸며주는 절이니까 이것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뒤에 있는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 friend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정직한 충고를 주는 친구, 그런 친구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who는 형용사절 속에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선행사는 앞에 있는 a friend입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일 때 쓸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는 who가 기본이고 이거 말고도 that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관계 대명사 다음에 gi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s가 붙어 있다, 그죠? 왜 s가 들어갔을까요? 관계 대명사 who는 a friend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who는 a friend나 마찬가지입니다. a friend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give를 3인칭 단수형인 s를 붙여서 gives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선행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면 여기도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One of my friends was always late.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항상 늦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one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one 같은 것을 대명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했었죠. 오늘 부정대명사가 3번째 나왔으니까 이제 부정대명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lways는 품사로는 부사인데요. 부사 중에서 이런 always 같은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해서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는 always 말고도 때때로라는 sometimes도 있고요. 종종, 자주 이럴 때 쓰는 often도 있고요. 보통 이럴 때 쓰는 usually도 있고요. 그리고 빈번한 정도가 제로에 해당하는 never 이런 것도 빈도부사에 속합니다. 중학교 문법에서 빈도부사는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방금처럼 비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자리이고 일반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일반 동사 앞에 놓이는 것이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빈도부사 중에서 sometimes라든지 often, usually 같은 이런 빈도부사들은 상대적으로 위치 이동이 좀 자유롭긴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sometimes 같은 것들은 문장 첫머리에 나오기도 하고 문장 끝에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always라든지 never 같은 이런 빈도부사들은 항상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이 자리에 옵니다. People had to wait for him and it made everyone upset.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항상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and는 등위 접속사이죠? 그리고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쉽게 보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절에 보니까 had to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네요. 원래는 have to인데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had to로 바꿔놓은 겁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어려운 말로 의무라고 하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wait라고 하는 동사와 결합해서 사람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시제가 과거니까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다. 그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는 누구죠?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그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wait라는 것이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이 wait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정답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렸다라고 해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대상을 별도로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는 없고 방금처럼 for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wait him처럼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 없고 for라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것이 모두를 화나게 했다라고 할 때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죠.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중 한 명이 계속 늦게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그를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모두를 화나게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속에서 뒤에 있는 이 절은 우리가 배웠던 동사 문법을 복습하기에 참 좋은 절입니다. 여기에 made라고 하는 동사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를 열받게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everyone은 목적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upset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 이때 열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everyone이 열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어라고 하죠. 보어가 단순히 보충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어라는 것은 문장을 완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덩어리가 또 보어이기도 합니다. 목적어와 함께 목적격 보어까지 함께 필요로 하는 동사. 그렇다면 이때 made의 이름은 그렇죠. 복합타동사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복합타동사의 종류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복합타동사이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 문장에서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이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타동사라면 그 중에서 목적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또는 보호까지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오늘 공부는 충분히 한 겁니다. So I decided to talk to him.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도 역시 to 부정사가 붙어있네요. 앞에 있는 decide는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무엇을 결심하다 라는 뜻이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렇다면 뒤에는 목적어 자리는 명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때 to talk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이때 힘도 역시 앞에서 계속 지각을 했었던 그 친구를 말하는 대명사이겠죠. 자, 그러면 토크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토크는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정답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힘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 없겠죠. 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 라고 할 때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방향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한다 그럴 때는 with 같은 전치사를 붙이면 되겠죠. Can you please be on time? I said.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너는 제발 on time 할 수 있겠니? on time은 우리말로 정각에 시간에 맞춰서 너는 제발 지각하지 말고 정각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on time과 비슷한 말 중에 in time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in time은 늦지 않게 라는 뜻이죠. 그러면 on time과 in time이 비슷한 의미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3시에 딱 맞춰서 오는 것이 on time 한 것이고 3시에 미팅을 약속했는데 1시간 정도 일찍 왔으면 그러면 in time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죠. in time은 늦지 않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 in time입니다. We want to fully enjoy our time together. 우리는 원해, 즐기기를 원한다. 우리의 시간을 함께 충분히 즐기기를 원한다. 항상 이 친구가 지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방금 본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찾았을 겁니다. want 바로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to 부정사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다 그죠? 보통 to 부정사라고 하면 to에다가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사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었죠. 근데 방금 여기에서는 to와 부정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분리 부정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분리시켰다라는 말이죠. 옛날 문법에서는 이런 분리 부정사를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법에서는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부사 같은 걸 집어넣어서 분리시켜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리 부정사라는 것은 몰라도 상관이 없겠고 to 부정사 중에 가끔 이렇게 부사를 집어넣어서 분리시켜 놓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fully라는 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양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want가 타동사이니까 역시 바로 뒤는 목적어 자리. 그래서 이때 to enjoy도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기기를 원한다. 근데 fully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한다. Talking to my friend about this problem was not easy. 내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자, 이 문장 첫머리에 talking이 보입니다. 토크에 ing가 붙어있는 이 표현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과에서 공부했던 문법이죠.
정답은 동명사입니다. to 부정사처럼 동명사도 주운 동사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죠.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닌, 하지만 여전히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운 동사인데, 그 주운 동사 중에서도 특히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과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alking 부분이 말하는 것 또는 말하기처럼 동사 느낌과 명사 느낌이 함께 섞여 있죠. 이런 것이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는 자리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명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명사의 속성이죠. 방금 이 문장에서는 이 talking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내 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 하나만 설명합시다. talking은 동명사인 것은 알겠고,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된 경우죠. 그런데 이 주어는 동명사 talking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alking부터 this problem까지가 통째로 주어인데,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중심이 되는 그 덩어리 전체, 이것을 동명사구라고 합니다. 이 동명사나 동명사구가 주어가 되면 이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talking to my friends about this problem은 통째로 주어이고 이 주어는 단수이다. 그래서 비동사는 was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were라는 복수형을 쓰면 틀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명사구 안에서 my friend를 my friends라고 복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동명사구 전체가 단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가끔 선생님들이 함정을 만들 때 이런 복수의 명사를 살짝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my friends가 복수인 것을 보고 여기에 복수의 동사 were를 쓰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길 바랍니다. But thankfully he understood. 하지만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는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시간을 쓸 수 있게끔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줬다라는 말이죠. thankfully는 품사로는 부사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로 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사는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꾸며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방금 문장에서 thankfully가 꾸며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뒤에 콤마가 있죠? 이런 경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Now he's always on time. 이제 그는 항상 on time 합니다. 제때 시간이 맞춰서 옵니다 라는 말이죠. 역시 always는 빈도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부사 always는 비동사 뒤에 와 있네요. 일반적인 순서이죠. 자, 이번에는 시연 얘기입니다. I try to cheer up my friends when they are having a hard time. 나는, 이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방금처럼 투부정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cheer 한다는 말은 응원하다, 격려하다라는 말이죠. 경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도전을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다, 격려하다, 그래서 힘내라, 힘내 하는 거, 그럴 때 쓰는 것이 cheer입니다. 그런데 up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쓰게 되면 약간 뜻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up이 위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기운을 북돋아 주다 또는 위로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cheer up입니다. 나는 친구들의 기분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운데 있는 when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종속 접속사이죠. 그래서 day부터 time까지가 종속절이죠. 그리고 I부터 friends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접속사, 그래서 종속 접속사,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칭 대명사 day가 가리키는 것을 또 찾고 가야죠. 이때 day는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my friends이죠. 그리고 이 문장 속에 having이라고 하는 ing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 ing의 이름을 말해주겠습니까? 이때 ing는 동명사가 아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문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준동사 중에서 동사에다가 ing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동명사도 있었고 또 다른 걸로 현재분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동사에 ing를 붙인 모양이어서 모양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동명사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동사와 명사가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분사는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분사 중에도 어떤 거는 동사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형용사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는 그들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보내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렇게 진행의 의미로 쓰이는 이런 ing는 현재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보통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쓰이죠. 그리고 비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현재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현재 시제의 진행형, 간단히는 현재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때 그 친구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있는 투부정사도 정체를 밝히고 가야죠. 동사 try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는 역시 목적어 자리이고 그렇다면 명사적 용법이겠죠? One day, 지수 posted it was a hard day on her social media. 어느 날 지수가 포스트했습니다. 게시물 같은 걸 올리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포스트이죠. It was a hard day 라고 할 때 이때 it은 특별히 가리키는 것은 없지만 문맥상 오늘 하루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날이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렸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on을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은 접촉하는 그 면 위를 나타낼 때 이럴 때 on을 쓰기도 하는데 방금 여기는 접촉하는 면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인터넷 같은 이런 가상 공간 또는 추상적인 공간 그런 공간을 나타낼 때 on을 씁니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되는 그런 표현일 때는 on을 쓰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on Facebook, on Instagram, on YouTube 이런 식으로 on을 씁니다. I wanted to do something to make her happy. 나는 원했습니다. 하기를 원했습니다.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투부정사가 두 개가 나와 있다 그죠? 첫 번째 to do가 있고 두 번째 to make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to do는 want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역시 명사적 용법이죠. 이제 명사적 용법은 자주 나와서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to make는 해석을 해봤더니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1학년 때 공부하기로 이렇게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이런 투부정사를 부사처럼 쓰인 투부정사였습니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생략해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부사의 특징이죠. 그러면 to make her happy 이 부분을 통째로 없애버려도 문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to make her happy를 문 뒤에 자리를 옮겨도 괜찮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때 to make her happy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3과에서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 그때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라면 앞에 있는 대명사 something을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도 볼 수 있고 형용사 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사적 용법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make her happy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익숙하죠? I make her happy 라고 쓰게 되면 이때 make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her이 목적어이고 happy라고 하는 것은 her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보어가 되죠. 그렇다면 이때 make는 타동사 중에서도 복합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 make는 동사는 아니지만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동사처럼 쓰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뒤에 her이라는 목적어 그리고 happy라는 목적 보호가 이렇게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So I bought her chocolate cookies, her favorite snack. 그래서 부사 나는 샀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정체를 먼저 밝혀야 되겠습니다. bought,는 buy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이 buy의 정체를 밝히려면 뒤에 있는 구조를 봐야죠. buy 뒤를 봤더니 그녀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초콜릿 쿠키를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때 bought는 그냥 타동사가 아니죠. 오늘 배웠던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 수여 동사입니다. 그냥 타동사가 아니라 이중 타동사이니까 이때 bought를 사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사주다 라고 해석해야죠.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사줬다 라고 하면 완벽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초콜릿 쿠키를 사줬습니다. 초콜릿 쿠키 하고 나서 콤마가 들어있는데 이 콤마는 왼쪽 오른쪽이 동일한 정보를 가리키는 동격의 콤마라고 합니다. 그 초콜릿 쿠키가 뭐냐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역시 지수이겠죠?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초콜릿 쿠키를 그녀에게 사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꿨을 때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다. 사주다 라고 하는 동작에는 사람과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를 for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나면 더 이상 이중 타동사가 아니라 완전 타동사가 되는 것이다. Then we watched a movie that had a funny story and took pictures together at a photo booth.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뜯어보면 사실 별것 아닌 문장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Then 이런 것들은 부사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이고 이때 watch라는 동사는 목적어 한 개를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이겠죠?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하면서 대시 나왔습니다. 이 대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죠. 이 that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면 완벽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that had a funny story가 형용사절이죠.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절이라고 해서 관계사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 movie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해석하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완벽하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and 바로 뒤를 봤더니 took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동사 과거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후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ad라고 하는 것도 동사의 과거형이고 그리고 watched라고 하는 것도 동사의 과거형이죠. 이때는 어떤 동사랑 연결되는 걸까요? took pictures는 사진을 찍었다라는 말이죠. 영화가 사진을 찍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는 watch라고 하는 1번 동사와 took라고 하는 2번 동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and이죠. 그러면 문장의 구조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함께 찍었고요. 포토 부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할 때 이때 took도 바로 뒤에 목적어 한 개를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이겠죠? We had a great time and she said she felt better. 우리는 가졌습니다. 멋진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and는 굉장히 친숙하죠? 콤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이죠. 이때 대명사 she도 역시 지수이겠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절을 가만히 봤더니 주어, 동사, 절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다. 그 접속사는 that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있는 she felt better라고 하는 부분이 명사절이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해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명사절이냐? 앞에 있는 주절을 봤더니 said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다.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자리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을 연결해주는 종속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쓴다라고 했었죠.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은 동사 관련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크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뉜다. 그리고 이 타동사는 뒤에 어떤 덩어리가 오는지에 따라서 목적어 한 개만 오면 완전 타동사, 목적어 두 개만 오면 이중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를 함께 필요로 하면 이것을 복합 타동사라고 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중 타동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수여 동사라고도 한다. 뒤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온다. 이 두 개는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럴 때는 to나 for나 of 같은 전치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또 다른 핵심 문법은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어 자리에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에는 세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명사라는 말이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명사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해준다라는 말에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이 주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이런 명사나 대명사를 선행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 사물이면 which를 쓰고 둘 다 쓸 수 있는 것이 that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뒤에 절 전체는 형용사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 속에 접속사 문법을 굉장히 많이 다뤘다, 그죠? 접속사에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다. 등위 접속사는 fanboys를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붙여주는 것인데 그 종속절은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접속사 문법이 관계대명사 문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명사절을 붙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로 that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붙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로 when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을 붙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관계대명사이죠. 오늘 본문 속에 who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문법처럼 보이지만 다 상호 연결이 되는 핵심 문법들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이면서 오늘 본문 속에 계속 나오고 있는 준동사 문법도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준동사에는 크게 3총사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to 부정사가 여러 차례 나왔죠. 그 to 부정사 중에서도 특히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와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동명사도 나왔죠. 그리고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도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모든 문법을 총정리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다뤘던 모든 내용들은 확실히 숙지를 하고 다음 단원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